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주 러시아 공군하고 중국 공군이 우리나라 동해안 침범한 사건 때문에 한 주 내내 시끄러웠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러시아 중국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일도 있지만 그 일하고 관련해서 동시에 일본하고 독도 문제로 또 한일 정부 간에 서로 신경을 곤두세운 일도 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중국, 러시아 공군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서 독도 문제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독도가 이슈가 된 만큼 섬을 중심으로 영토 분쟁이 있었던 외국 사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이 카디즈를 침범을 했니, 자디즈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을 한 번씩 듣게 되는데요. 카디즈라는 말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영공을 방위하는 목적으로 설정해 놓은 하늘의 군사 분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방공식별구역을 아디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코리아의 K를 붙이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팬의 J를 앞에 붙이면 일본 방공식별구역 자디즈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의 C를 앞에다 붙이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차디즈가 되겠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디즈는 약간 세모 모양으로 생겼고 보시다시피 독도는 카디즈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자디즈는 한국의 카디즈와 맞닿아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중국 공군하고 러시아 공군이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는 처음으로 같이 연합 비행훈련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서 한국의 카디즈와 일본의 자디즈를 침범을 했는데요. 특히 카디즈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온 게 아니라 그냥 활개치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침범 수위가 높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침범을 했냐면 일단 중국 폭격기가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 방향에서 나타나서 한국 동해안을 타고 북한 동해안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바다니까 카디즈, 자디즈 둘 다 침범을 했겠죠. 그리고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 폭격기가 북한 동해안에서 같이 만나서 다시 일본하고 한국 사이 바다를 통해서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연합 비행훈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일 각각의 영공을 침범을 했겠죠. 이것도 큰일인데 더 큰 일은 뒤이어서 나타난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행동이었는데요. 자디즈를 통해서 독도 상공, 우리 영공을 침범을 해서 우리나라 F-15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경고사격을 받고 카디즈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독도 상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2차 경고사격을 받고 그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유유히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사건 자체로만 보면 이게 전부인데 이번 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봤을 때 현재 한일 관계도 안 좋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 주는지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종의 간을 보려고 이때다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이 정도면 사건 내용과 의미는 대충 이해가 가실 걸로 보고요. 이제부터는 왜 이 사건에서 독도랑 일본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말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동해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전투기를 띄웠지만 일본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말이 독도 영공은 자기들 영공인데 왜 거기서 한국이 경고사격을 하느냐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일본 정부한테 그냥 러시아가 자디즈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라 이렇게 하고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는 그냥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한 소리를 더 하는데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게 대응은 일본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일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폭격기 카디즈 침범 사건이 독도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얘들이 진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머리를 열어보고 싶을 정도일 겁니다. 아무튼 독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말고 영토 분쟁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할 부분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넓게 봤을 때 섬을 중심으로 한 영토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굳이 한일 상황에 대입해서 계속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영토 분쟁에서 보통 이슈가 되는 곳은 육지보다는 섬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보통 분쟁이 대상이 되는 섬은 섬 자체의 가치보다는 섬을 소유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영해가 넓어지고 영공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영해와 영공 확장 개념에서 영토 분쟁이 주로 일어나죠. 부수적으로 그 섬이나 인근 해역이 군사적으로 요충지라서 혹은 자원개발 같은 경제적 이점 때문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야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넓히는 땅 따먹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섬을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바다 따먹기, 하늘 따먹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보통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영토 분쟁에 대해서 추가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육지 안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서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분쟁이 무력 분쟁으로 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섬을 중심으로 한 영토 분쟁은 전쟁처럼 대대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양국 간의 감정 싸움이나 영해나 영공 침범, 심하더라도 작은 교전 수준에서 크게 학대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섬에 대한 영토 분쟁은 주로 냉전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보통 섬영토 분쟁 같은 경우는 분쟁 당사국 정부 각각이 국내 정치적 이슈로 자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리적 이유든 역사적 이유든 현재 소유 국가가 누구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섬이 당연히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나라 정부는 그 영토 분쟁 이슈를 국내 정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를 영토 분쟁 쪽으로 돌린다든가 혹은 국민들의 결집력을 올리기 위해서 영토 분쟁 이슈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일 관계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다릅니다. 일본 국민 대부분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쓰기보다는 독도가 한일 간의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그걸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더 공을 들이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계속 일본은 이런저런 이유로 독도 원래 내 건데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명분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고요. 독도를 완벽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을 하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한 독도 공동 소유나 영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폭격기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독도 이야기를 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타이밍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 한 번 더 독도를 각인시킨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육지 내에서 일어나는 영토 분쟁은 무력 분쟁으로 쉽게 이어지는 데 반해서 섬을 놓고 일어나는 영토 분쟁은 큰 무력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고 냉전 양상을 띠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분쟁 당사 국가들 각각이 필요할 때마다 국내 정치에 이 분쟁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1982년에 이런 섬영토 분쟁이 실제로 큰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브랜드 커클랜드가 익숙해서 친근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포클랜드입니다. 일단 포클랜드라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면 남미 쪽 거의 제일 밑에 아르헨티나에서 대충 400, 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기후라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은 아니지만 한 2,500명 정도 거주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포클랜드는 위치만 보면 아르헨티나하고 가까운데 거의 100% 가까운 인구가 영국계 백인이고 포클랜드는 영국의 해외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영이라는 말이죠.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때문에 1982년에 전쟁도 했었고 현재도 둘 사이에 영토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도에서도 보면 포클랜드라는 이름하고 말비나스 제도라고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영국에서는 포클랜드라고 부르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말비나스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영국계 사람이 살고 있고 영국의 해외 영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섬도 사연이 있으니까 영토 분쟁 지역이겠죠. 처음에 포클랜드는 제법 큰 섬이기는 하지만 무인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스페인과 영국 각각이 십몇 년씩 머물다가 철수를 하면서 1700년대 후반에는 다시 무인도가 됐죠. 포클랜드가 무인도로 유지되던 1700년대 후반 이 당시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이후 수십 년이 흘러서 1816년에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는 당시에 무인도였던 포클랜드 섬을 자기들 영토라고 선언하게 되는데요. 원래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섬이었습니다.
근데도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자기 영토라고 한 명분은 이런 거였죠. 자기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한 권리는 계승한다는 거죠. 포클랜드도 예전에 스페인이 지배했던 섬이니까 그걸 계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인도였던 포클랜드에 자국민들도 이주를 시키고 군대도 파견하고 했습니다. 근데 포클랜드에서 해적 행위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일 때문에 1833년 영국이 주변 해역 안전을 위해서 군사력으로 포클랜드를 점령해버리고 아르헨티나 이주민들은 포클랜드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는 포클랜드가 영국에게 뺏긴 섬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죠. 이후로 1830년대부터 지금까지 포클랜드는 영국인들이 이주해서 사는 영국의 해외 영토가 된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가 영국한테 뺏긴 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아르헨티나보다 영국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냥 지금 영국 땅이다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영토 분쟁이라는 게 서로가 주장하는 명분이 있고 그리고 정답은 없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죠. 아무튼 1960년대 들어서 아르헨티나가 유엔에 포클랜드 반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섬에 대한 영토 분쟁은 전쟁보다는 군사적 긴장감, 소규모 교전 요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오히려 양국 정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포클랜드 전쟁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용으로 너무 과하게 활용하다가 전쟁이 되어버린 케이스죠. 1976년 아르헨티나는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웬만큼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오일 쇼크 이후에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외채를 끌어들이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외채가 많은 상태인데 외채 이자까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기업이 무너지게 되겠죠. 정부는 기업 무너지는 걸 막는다고 기업의 부채를 기업 대신해서 갚아주는 정책을 펼치고 근로자 임금을 크게 삭감할 수 있는 정책도 펼칩니다. 기업 부채를 대신 갚아주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적자는 심해지고 삭감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가게도 힘들어졌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 적자를 해결한답시고 기본 복지 정책마저 줄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독재도 심해서 민주화 바람도 심하게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선택한 정치적 전략은 포클랜드를 다시 침공해서 아르헨티나 땅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에서 영토 회복으로 돌리게 만들고 영국을 상대로 싸워서 땅을 돌려받았다는 정부의 공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영국을 상대로 아르헨티나가 이게 말이 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르헨티나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포클랜드에 주둔하던 영국군은 100명 정도밖에 없었고 당시에 영국 경제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만큼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멀리 있는 고작 섬 하나 때문에 영국이 지구 반이나 돌아와서 섣불리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를 침공을 하고 난 뒤에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영국하고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포클랜드를 돌려받으려고 했던 거죠. 거기다가 혹시라도 포클랜드는 자기들 앞마당이고 영국은 원정을 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설령 전쟁이 나더라도 자기들이 유리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1982년 아르헨티나는 4,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포클랜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영국 군인 100명 정도는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하고 포로가 돼버렸죠. 이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열광하게 되고 국내 정치적 문제도 순식간에 덮어지게 되면서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의외로 영국이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 총리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가렛 대처였는데요. 당시에 영국도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집권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영국도 아르헨티나처럼 포클랜드 사태를 국내 정치적 탈출구로 삼았던 겁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현대전의 교과서라고 자주 불릴 만큼 영국의 다양한 전략이 사용됐습니다. 사실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아르헨티나의 침략 행위가 됐던 만큼 주변 국가의 적극적인 도움은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영국한테 패전하게 되고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포클랜드 탈환에 성공한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고 기가 막히게 경기 회복도 겹치게 되면서 재집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포클랜드를 보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있고
한 번씩 아르헨티나와 영국 축구 경기에서도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 땅이다 라고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섬에 대한 영토 분쟁은 각 국가가 국내 정치적으로 많이 쓰는데 진짜 경제가 너무 안 좋거나 정부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는 영토 분쟁을 단순한 감정 싸움의 화재 전환 용도가 아니라 무력 충돌로 키워서 국면 전환용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토 분쟁 당사국들 둘 다 경제가 괜찮다던가 국내 정치가 안정적이라면 그때 발생하는 영토 분쟁은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최근 독도 이슈가 있어서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섬을 중심으로 한 유명한 영토 분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부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영토 분쟁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슈가 자주 된다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